two, three, four. 전국구 전능하신 국민의 입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 1 3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계 쪽집게 봉도사 정봉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언한다. 미래가 보이니까 참 행복해요. 대한민국 진화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정 검찰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 어이 그럼 군 검찰관 출신. 군 검찰관 출신. 아, 수사관은 맞아. 수사관은 이 짭새들이 하는 거지. 말이 헷갈려갖고. 딸 아딸 사 자녀의 아빠. 예.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번식의 상징 최 변호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자이크 시문화 장윤선 기자. 네, 오마이뉴스. 장윤선입니다. 네. 10만인 클럽 책임자. 10만인 클럽이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요. 안 들어가게 생겼지 뭐. 자, 그다음 대원외고. 예.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겨레 군 사이버 사령부를 집요하게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취재한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정치부 하호영입니다. 와. 예, 취재해야지 이제 군 감찰관. 왜 이름이 예. 하호영? 이름이 그러니까 특이하잖아요. 네. 어영이 그 김어준 어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요, 물고기 어쩌습니다. 여기다 대고요. 그러니까. 여기. 헤엄칠 영자고요. 그러니까 피쉬, 예, 피쉬요, 스위밍형. 그다음에 워터하. 예. 와, 리버하, 워터하, 리버하. 씨하. 씨하? 아, 예. 리버하구나. 씨는 해요, 해. 야, 리버. 진짜 멋진 리버. 이름이에요. 기자가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기자들은 물 먹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 먹는 거를. 물에 물 수영하시는 거지 물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럼. 아가미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매번. 네. 청계천을 헤엄치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 우리 중간에 나오는 음악이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 듣기 지겹다고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우리도 똑같은 건 넣기 지겹거든요. 맨날 전국구 넣기. 그러니까 중간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간에 넣을 브릿지 음악 만들어서 재능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bbong 뽕 420-420 한멜.net bbong420 한멜.net 그리고 전화는 010-4336-0515 제 전화번호인데 010-4336-0515 인터넷에 검색해도 돼요. 정봉주 전화번호 하면 뜹니다. 뽕 때문에 이게 야한 음악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여자분들 이상한 문자 보내지 말고요. 예. 우리 집사람한테 쫓겨납니다. 가뜩이나 돈 못 벌어서 지금 깨지고 있는데. 아 참, 가수 이은미 씨가 예. 듣는데요. 이거를? 네. 아,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낙검수 때도 열심히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갖고 우리 낙검수 콘서트 할 때 네. 재능 기부하셔 노래하셨잖아. 재능 기부 안 되나? 근데 그분 제가 아무한테도 반말을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그런데 반말로 들렸나 봐. 그래서 그 콘서트 할 때 그래서 제가 나이는 뭐 좀 많지만 반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나이는 아닌데요. 딱 그러고 날 쏘더라고. 오늘 그 자리에서 사과했지. 네. 요자가 안 들렸나 봅니다. 그런 거 절대 못 참지, 그 양반. 훌륭하시더라고. 그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순한 사람한테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은미 선배 앞에서 노래 불러가지고 박수 받은 사람인데. 근데 목소리 노래방 깔아 가봐야지. 거만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엄청 술 취해가지고요. 예. 자, 오늘 주제는 그 사이버 사령부 그러니까 대선 부정선거 의혹 2탄이죠. 2탄 군 사이버 사령부 니들 뭔 짓을 한 거야?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 사령부 직원 3명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사령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료 조사하고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국정원은 네.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일정 정도 노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주민 변호사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예. 1팀, 2팀, 3팀, 5팀 있는데 3팀의 일부와 예. 5팀 SNS 팀만 노출됐고 예. 나머지는 아직도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국정원도. 전혀 모르죠. 예. 그리고 3팀하고 5팀도 다 드러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일부만. 예. 3팀 중에 5파트. 예. 그다음에 3팀 중에 5파트. 예. 그다음에 5팀 중에도 일부. SNS 팀. 예. 이랬는데 그것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정원은 전면적으로 개입을 했고 군사이버 사령부는 이게 뭘 했는지 애매한데 작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10월 15일 날 첫 기사를 쏟아내기 전에는 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죠. 숨어 있었죠 완전히. 숨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정원을 능가할 정도로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도대체 이놈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 물고기를 헤엄치듯이 물고기 강물을 헤엄치는 물고기. 강물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취재와 수사를 해온 우리 감찰관. 일단 사이버 사령부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암만 보도를 해도 사이버란 말도 어렵고 군에서 그 뭔가 벌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의 아픔인데 예. 군에서 하는 건 왠지 뭔가 좀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정원 놈들이면 안 돼. 국정원 분들은 뭔가 음성적인 것을 할 것 같다.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군은 이게 우리가 이게 그 군인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네. 애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뭔가 아저씨. 국군 아저씨.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이래서 사이버 사령부가 뭘 했다라고 하면 괜히 잘하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놈들이 뭔 짓을 한 거냐? 이거를 우리 물고기가 사실 사이버 사령부가 1011 부대예요. 그렇죠. 2010년 1월 1일 날 생겼다고 해서 나 그거 보고 저렴하더라고. 예, 예. 2010년 1월 1일 날 창설돼서 1011 부대야. 사실은 사이버 심리전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삐라를 뿌리고 북에 방송을 하는 심리전단이라고 있어요. 그 아래에서 그 온라인 분석실에서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예. 사이버 사령부의 모태는 2008년도 쇠고기 촛불 집회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국정원하고 그 군 사이버 사령부하고 비교를 하면서 국정원의 합으로 움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이버 심리전은 오히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더 앞섭니다. 2008년도에 이미 그 작전본부 산하에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 과가 있어서 작전이 시작됐어요. 쇠고기 촛불 때. 예, 쇠고기 촛불 때.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2008년도에 청와대가 긴급하게 인터넷 전담 비서관을 두고요. 예. 그리고 인터넷 모욕죄도 신설을 하면서 자락을 막 깔아요. 그러면서 익명으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군인들이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각 게시판에서. 저희가 이제 애초에 알았던 건 아니고 사이버 사령부를 취재하면서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200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2008년 여름인가요? 그럼 그때. 그렇죠. 촛불 쇠고기 광우병 쇠고기 수입한데 예. 촛불이 막 일어날 때가 이제 4월, 5월 이때였으니까. 주로 공격한 그렇죠. 주로 공격한 게 야권하고요. 유력한 정치인들, 정교조 이렇게 해서 촛불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노골적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MB 정권 때네 그요? 예, MB 정권.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예. 사실은 그 전부터 사이버 사령부라는 거는 기무사령부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그 대테러 뭐 이런 걸로 해서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게 수건 사업이었고 기무사는 계속 북한이 해커 부대를 양성해서 뭐 몇 개 사당 내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다.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흘리면서 기무사 산하에다가 사이버 사령부를 두고 그 자기 자리도 늘리고 영향력도 훨씬 늘리고 이걸 시도했었어요. 아까 하 기자님 얘기했지만
국방부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방부의 직할 부대로 심리전 중대라는 게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 중에 유일하게 대위가 지휘관인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개념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뭐 선동을 하고 선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북 방송이 주 업무였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목소리 좋은 여군들을 배치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부대였는데 갑자기 이게 기무사에서 해커 운운하면서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중요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고 현대전의 상징이고 총하고 이게 주요하고 막 이러다가 그게 중간에 한번 그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겼었죠. 예. 그걸 이거 사이버 사령부를 기무사 예하에 두면 안 된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기무사에 속- 그런 들어갔죠. 기능을 두면 안 된다고 얘기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원래는 기무사 예하 부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원래 그랬던 예. 거죠. 원래 TF팀이 있을 때는.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지면서 예. 그게 2009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무사 외하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나옵니다. 국방 정보본부 산하. 정보본부 산하로 들어가죠. 예. 이때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종명 국정원 예, 3차장입니다. 예. 현직 3차장.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2010년도에 민군 심리전 부장을 하는데요. 예. 투스타입니다. 수장인데 민군 심리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전까지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남 심리전을 한 모든 그 부서를 총괄을 하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를 잡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투트랙으로 돌아가죠. 사이버 사령부 별개로 합참의 민군 심리전부가 존재하죠. 그리고 사실은 유명무실한 부서였는데 그렇죠. 예. 폐지되다시피 했다가 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게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거의 그 사무 그 없어졌고 그렇죠. 이명박 정권 초반부에도 없어지지 않았었나요? 거의 예, 활동을 안 예. 하지 않았었나?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그러다가- 이종명이 국정원 3차장 이종명 그 맞습니다. 이종명. 예, 예. 그리고 오. 이종명 3차장이 민군 심리전부에 있었을 때 예. 그 민군 그러니까 심리전을 정리를 하고 체계를 잡으면서 같이 일했던 휘하에 있던 그 말하자면 부하 직원들이 예. 사이버 사령부로 가죠. 아.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가 2011년 체계를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와의 연계 지점을 찾을 때 이종명 차장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명 차장이 국정원 3차장으로 간 게 11년 2월이란 말이에요. 예. 네. 11년 2월인데 현직 투스타 신분으로 그대로 갔어요. 네. 네. 국정원이 생긴 이래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현직이 간 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의 장성들이야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줄줄이 뭐 연재웅, 뭐 옥도경, 장혁 이런 사람들은 신이 내린 스타들이더만 보니까. 그만큼 이 사이버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판단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사이버 심리전을 저는 군대를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대는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징역 갔다 오는 바람에 면제. ROTC 훈련을 받았는데 예. 예, 장교를 안 하시고 징역을 뭐 다양하게 다녀오셨나요? 군대 생활을 법무부에서 국방부에서 그렇죠. 안 하시고 네. 저는 법무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미예요, 실미. 음. 우리 실미도라고 불렀는데 시력 미필자. 시력 미필자 갖고 3주 교육을 받아요. 그것도 또 땡땡이 치면서 빠져. 아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그 사이버 심리전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제가 대북을 그렇죠. 네. 민군 아까 민군 부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민군 심리전 부장. 이게 원래 군대 용어로는 민사 심리전, 그러니까 민사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하고 왔다가 이제 잘 싸워가지고 밀고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뭐 점령을 하든 수복을 하든 거기를 이제 우리 행정 관할로 편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행정력이 미치도록 그거를 공무원들이 먼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군인이 군인이 먼저 가가지고 네. 예, 거기에 이제 행정 기능이나 이런 치안 기능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걸 민사작전이라 그래요. 민사작전. 민사작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점령 지역에 수복 지역에 그 시민들을 상대로 거기 그게 이제 전통적 의미인데. 그렇죠. 그리고 심리전이라는 거는 거기에 수반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서로 막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 이렇게 교란 작전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네. 그런데 이제 이쪽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선무도 이제 사기로 올리는 일도 하고 그러면 이제 민사 심리 작전이라는 건 거기 들어가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자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 말하자면 그
호흡하실 수 있게 우리 국군이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애초에.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군대라고 하는 거를 법의 통제 안에 두는 것. 그러니까 시민의 주권이 군의 무력보다 우위에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입헌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역할이 군대하고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독도에는 왜 해군이 지키질 않고 경찰이 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의미가 독도에 군인이 가 있으면 거기는 분쟁 지역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할하는 우리 영토기 때문에 거기는 경찰이 가가지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군 평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뭐 어떤 침입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경찰이 하는 반드시 거다.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군대가 별 이유 없이 무력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쿠데타로서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무슨 심리전을 북한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는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쿠데타적인 발상이에요. 그거 자체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예 법으로 예. 그렇죠. 못하게 돼 있죠. 자국 국민을 상대로는 못하도록 자국 되어 있죠. 국민을 상대로는 못하게. 못하게 돼 있죠. 예. 국내 어떤 여론이나 이런데 영향을 미치면 근데 안 왜 된다라고 우리는 그러죠.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이후에 대국민을 상대로 이런 심리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네?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열받아.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이런 나라. 아니 그리고 하기자 나라가 이게 맞는 거예요. 미군도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걸 봤더니까 이게 있어요. 사이버 심리 예, 있죠. 사이버 사령부가 그냥 네트워크 보호하는 작전이야. 네. 보안. 그러니까 우리 인트라넷 망이나 인터넷 망을 보호하고 홈페이지 보호하는 건데 이러면 우리 사이버 사령부가 졸지에 국민들을 계도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또 거거든요. 웃기는 게 해커 부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럴싸하잖아요. 들어보면 예.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군대는 인터넷이 그게 막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인트라넷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 네. 군대에서 인터넷이 막 돌아다니면 외부에서 해킹해가지고 군사기밀 빼내기가 굉장히 쉬울 거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다 차단하고 국방 내부망, 인터넷이 내부망, 인트라넷. 국방 인트라넷이 구축돼 있고 그걸 중심으로 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차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말이 안 국회에 되는 가서 거네. 국회 가서도 쭉 물어봤더니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우리 최 변호사 얘기한 게 역시 군 감찰관 출신답게 강의 잘 들었어요. 검찰이라니까. 군 검찰? 그런데 초기에 국회에서 이 사이버 사령부를 확대해야 된다. 네. 그런 논의 있었습니다. 예산을 좀 줘야 된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군 출신 의원들이 네. 저거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해커로부터 방어하고 근데 어느 날 제보가 들어오기를 이랬다는 거야. 군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에는 홈페이지 하나 있고 은행처럼 다 인트라넷 내부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뚫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죠. 예.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심리 전단을 늘리는 데 돈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댓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감행하라. 이러고 돈을 막 준 거야. 예산을. 얼마나 개념이 모두. 없으면 돈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많이 늘어났죠. 많이 돈이. 늘어났죠.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사람도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고.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정부 예산으로 예. 4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었고요. 근데 사이버 사령부의 인원이 계속 늘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밝혀낸 상황인데 예. 보도한 건데 대선 2달 전에 갑자기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70명에서 132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심리전단, 국정원 심리전단이 70명이거든요. 더 많다는 거죠. 갑자기 대선 2달 앞두고 심리전단 한 단을 더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인원을 늘려갑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무소불위의 어떤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어쨌거나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김관진 장관이 제4세대 전쟁, 제4의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이버에는 국경이 없다.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 말하자면 인터넷 포털,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펼치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국민들이 오염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염이라는 단어를 즐겨 그러니까 쓰는데요. 오염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 근데 이종명 3차장도 그렇게 얘기하죠. 국민들이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 거다라는 한 거다.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다 오염돼 있어. 오염돼 있어. 점진적으로 오염됐으면 목욕비를 줘야지. 왜 사찰을 해? 썩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게 또 처음에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이게 처음 이름이라는 게 알려졌을 때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예비역 소령인데 내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이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있냐 진짜로. 물어봤어요. 이제 군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이버 사령부가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 제가 아는 건물이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헌병이 쓰던 건물인데. 허름한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국방부 합조단이라고 그러고 요새는 조사본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헌병들이 모여 있는. 그게 옛날에는 좋은 건물이 낡아가지고 걔들이 새 건물을 지어서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건물에 여기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 하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 뭐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합참에다가 그런 지시를 했대. 우리나라의 통합방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군경 합동 검문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예. 그게 원래대로 하면은 군경 합동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검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정신 때문에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근데 그런 거를 어쨌거나 법적인 근거로 뒷받침해 주는 게 통합방위법이거든요. 뭐 간첩이 들어오면 함께 작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당시에 김관진 장관이 통합방위법에다가 이 사이버 사령부를 포괄하는 식으로 법제를 정비하라는 지시를 했었대요. 이게 그냥 놔두면 좀 이상하니까. 방위 영역에 사이버 영역을 추가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자기 네. 개념을 이제 좀 그게 더 언제예요? 구체화하고 싶었던 거죠. 2012년 1월이요. 2012년 1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합참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야. 사이버 사령부가 생겼고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합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조차도. 그래가지고 합참에서 3스타 본부장이 주관하는 회의를 했대요. 장관 지시가 있으니 이 사이버 사령부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비할까를 해서 불렀어요. 이제 사이버 사령부 사람들이 와라. 그러니까 거기 참모장인가 누가 갔대. 회의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사복을 입고 온 거야. 군복을 안 입고. 네. 근데 군대 저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복 입은 사람이 군대에 있긴 있는데 그걸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군에서는 또 그걸 변장이라고 합니다. 사복 입는 경우를. 예. 그게 이제 되게 헌병 수사관들, 검찰 수사관들, 아니면 검찰관들,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 민간인을 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또 그 높은 사람을 조사하거나 이럴 때 계급을 앞세우면 안 되니까 예, 그 사람들이 계급을 누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허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데 군인들이 사복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야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야. 너 헌병이야 기무야. 너 아니면 뭐 네가 검찰관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거야. 근데 너는 뭔데 왜 너는 사복을 입고 와? 그러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스타, 2스타 이런 장군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이 새끼 봐라? 너 엄마 밝힐 수 없다니. 그러니까 군사 기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3스타 앞에서 합참의 장군들한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대단한 야, 기세네 아주. 내가 누군데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군사 기밀이라고 그러냐? 너 이름 뭐야? 계급 뭐야? 그러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 이 일이 터졌을 때 군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 새끼들 까불더니 잘 걸렸다. 어느 날 보니까 정체불명의 애들이 사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고 계급을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 이름을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 이런 애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되게 궁금했대. 애들이 뭔가. 진짜 이게 그 어디론가부터의 그렇죠. 김관진 장관을 통한 특명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 아니야. 예. 사실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다 재밌어. 막 얘기하는데. 그 사이버사를 지켜보는 군인들의 심정은 예. 저것들이 국정원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그렇죠. 거였어요. 그렇죠. 아주 국정원 그걸 흉내를 낸다. 네, 흉내를 낸다. 그래서 다 싫어했어 말하자면. 예. 기무사도 싫어하고. 기무사가 저것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유일한 조직이었어요. 이걸 막아버렸어요. 네, 기무사가 보통은 모든 보고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기무사의 임무니까 예. 사이버 사령부로 못 건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보도하고 취재했을 때 관심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가 있다 특권이. 그래서 국정원 코스프레라는 얘기를 듣고는 국정원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사실 심정적으로 모두가 다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도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2010년 1월 1일 날 창소를 하고 2010년도에는 별 활동이 없죠. 그렇죠. 별로 2010년도에는 별 활동이 없고 그리고 2011년도서부터 이제 조금씩 활동이 시작이 돼요 이게. 그렇죠. 2011년도에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종명 3차장이 오는 게 2011년 2월 아니에요. 국정원에 오는 게. 그렇죠. 오고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서 나경원이 1억 피부과 때문에 진 거야. 모든 작전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낙곰수 때문에. 아니 나는 옆에서 그냥 구경만 했지. 그래서 모든 작전이 사이버 사령부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문제의 연재욱 지금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죠. 네. 네. 이 문제의 연재욱 2기 사령관이 오는 게 2011년 11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1억 피부과 때문에 졌다 그러고 그때 보면 원세훈도 얘기하잖아요. 예, 원래 앞서고 있었는데 1억 피부과 예, 2억 피부과 때문에 망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이버에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예. 감옥에 있는 원세훈 장관이 그 장관? 국정원장이 들을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20%밖에 안 했어, 마. 다 같이 외치자. 우리는 하나다. 네. 승리는 우리 것.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 에이. 다 같이 외치자. 우리는 하나다. 승리는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 우리의 승리를 위해. 2011년 1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2기 사이버 사령부 연재욱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연재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 이제 신이 내린 별. 그 하나만 미리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막 얘기해도 돼 그냥. 재밌어 아주. 애초에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취재를 하면서 군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요. 사이버 사령부 군은 국방 정보 체계에 한정해서 방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방호 임무.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 공식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 대책에 의거해서 이 사이버는 청와대가 주관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실무 총괄을 담당하고 군은 방호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 사실은 이 방호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뭐 틀린 팩트지만 자기들 스스로 청와대와 국정원과 다 연계돼 있다고 미리 밝힌 거예요. 아, 그게 언제쯤 밝힌 거예요? 이게 지난 여름에 예. 군에서 국회의원에게 정식 보고하면서 나온 자료예요.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기 전에 10월 15일. 이게 시점이 중요하더라고.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 안 했으면 네, 그럼요. 영원히 묻힐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지랄들을 하고 오늘 왜 이렇게 입이 거칠어? 이건 욕 아니지? 그러니까 여름에 이미 자기들이 청와대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이 라인을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밝혀버린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을 타야 하니까. 아니 그리고 또 있지만 군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사 독재 시절에는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영향력이 축소되잖아요. 권력을 그러다 놓게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고립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뭐 이렇게 생각을 발전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해놓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 근데 이것도 보면요. 아까 하 기자님 얘기한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연계됐다라는 걸 그냥 자백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따지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헌법의 정신이나 이런 걸 알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아까 아니 그 군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게 군 조직이고 당연히 국방부 장관의 통솔을 받아서 그 통제 하에서 역할을 해야지. 왜 거기랑 직거래를 해? 조직 체계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원래. 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은 지금도
내가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바로 통한다 이게 한 라인이 자기의 있다. 그럼요. 자기의 영향력과 그 위세를 과시하는 주요한 수단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거지 정말. 그리고 근데 국정원은 또 국내 보안 업무나 여기에 대원하고 한마디 하셔야지. 예, 기획 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보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법 조문에 그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을 통해서 마치 상위 기관인 것처럼 군림을 합니다. 각 부처에 네, 각 부처에다 보안 업무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정보 업무 어떻게 하고 있어, 자기가 다 체크하고 뭐 마치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또 그걸 또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도 지원해주죠. 예, 내가 시키는 거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예산을 지원해주죠. 그러니까 돈 주면 마치- 대장이지 뭐. 마치 상위 부서처럼 군림을 합니다, 사실은. 예, 그 조항 때문에. 실제로 결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계속 추적을 해 보니까 국정원에서는 순순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연간 월간 심리전 지침을 내렸다. 국정원이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국정원한테 지침을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상황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국방부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방부는 이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특히 사실은 이 사이버 심리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본인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해요. 그럼 우리는 국정원의 꼬봉이 아니다. 파워게임 거지, 하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본인들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세대 전쟁, 사이버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논리로 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세대 전쟁, 뭐 사이버 전쟁 다 좋은데 그걸 뭐 대국민, 우리 국민을 아니 오염된 분 왜 그러세요?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천사 같은 국민만 신문화 대상으로? 기자한테 네?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자기들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2010년도가 11년도에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인방에 등장을 해. 김태효, 이종명, 연재욱. 참 오염 안 된 사람들. 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실질적으로 국방개혁 307 계획 그렇죠. 여기에 참여했는데 여기 이 작성에 깊이 관여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2년까지 사이버 심리전단 100명을 양성하겠다. 그때 1년에 7명, 8명 늘어날 때거든요. 예. 그런데 100명을 양성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김태호 기획 아래 이종명 국정원 3차장 군인 출신으로 여기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재욱 이 삼각축이 전체적으로 이게 대선 개입하기 위한 준비를 2011년 11월서부터 살금살금 준비하고 있다가 12년 2월 되니까 5팀 예, 국정원 5팀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는 79명의 인원을 늘리고 그렇죠.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하고 예. 전면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놈들이 군인이 아니라 오염된 국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지 대선 직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배로 늘리죠. 예. 대선 직전에. 네,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 총선 전에 날 구속시켰는데. 이제 그 혁혁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이제 연재욱 같은 사람의 인생이 막 풀리는 거죠. 연재욱 이 보니까 요즘 신이 내린 별이 연재욱. 그다음에 장혁, 그렇죠. 옥도경 이름들도 아주 특이해요. 연재욱. 영화 배우 이름들 같은. 네. 장혁은 영화. 아까 연재욱 얘기하려다가 쉽게 말해서 어떤 원래는 사람인지. 군대에서 이제 나가리라 그러잖아. 나가리. 예. 진급이 다 끝나서 나가라고 나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각광을 받으면서 막 이제 올라간 거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임기제지 않습니까? 임기제로 장군을 시켜준 거죠. 2년 있다 넌 나가라.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연재욱이었던 연재욱 분이지. 너는 누구냐? 무엇을 한 사람이냐? 사실 연재욱이 그 아픔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했어요. MB 정부하고 이후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죠.
참여정부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살생부라고 해서 부역자 살생부를 그렇죠.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MB 정권이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별을 못 달게 한다거나 중요 요직에 아예 가지 못하게 하는. 연재욱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책통으로 독일 육사까지 다녀온 군대의 나름 엘리트였죠. 엘리트인데. 그래서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NSC 행정관으로 있었더라고. 예, 맞습니다. NSC 행정관. 뭐 출세 가도 코스죠. 청와대 원래는 그렇지. 그렇죠. 청와대, 원래는- 국회, 국정원 뭐 이런데 검사들도 파견 갔다 오면 다 출세 코스더라고 그렇죠. 거기가. 예. 근데 물 먹은 놈들도 있지 뭐. 그러다가 독일 육사 선배가 구제를 해줍니다. 독일 육사 선배가 김관진 장관이죠. 김관진 장관이 연재욱 당시 대령이죠. 대령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1년 임기제 장군으로 1년 임기제 장군으로 사이버 사령관에 전격 발탁을 합니다. 사실은 사이버 쪽하고 연재욱 장군하고는 상관은 없죠. 그렇죠. 전격 발탁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본격적으로 그 시기에 심리전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연재욱이 충성을 오면서 그렇죠. 11년 11월 그러고 나서 1억 피부과 사건 이후. 그렇죠. 보통은 1년 지나면 임기제 장군들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별 2개를 달고 국방부 최고의 요직이라고 하는 정책기획관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자리로 그냥 가냐? 사이버 사령부를 정보기획관실 자리에서 떼와서 떼와서 자기가 정책기획관실로 가지고 갑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2011년 11월에 사이버 사령부 2대 사령관으로 갔다가 그렇죠. 1년이면은 2012년 10월에 그렇죠. 10월에 투스타로 승진하고. 네. 근데 임기제에서 이렇게 투스타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원래는,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는 원래는? 경우인데. 이 사람 전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나름 정책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 그 임기제로 거듭 진급을 시키면서 그런 사람들은 야전지휘관을 안 시키고요. 예. 나름 이제 그 군사 정책의 전문가로 네. 그렇게 해서 희망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3스타까지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 지금 이게 연재욱 씨처럼 이런 경우는 예전에 정책기획관들은 그래도 사단장을 하고 오거든요. 그 투스타를 달면 나가서 사단장을 하고 군인들이 원래 진급을 하면 맨 처음에 지휘관을 하고 그걸 거친 다음에 참모조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장을 마친 투스타급 장성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데가 정책기획관이죠. 근데 임기제 준장이 2개를 달면서 정책기획관이 되니까 그것도 하물며 참여정부의 부역자로서 살생부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군 내부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또 말이 나오고 막 그랬죠. 너무나 독일 육사 출신만 챙기는 거 아니냐. 장관이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자기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 이유 딱 한 가지였을까요? 김관진 장관이 연재욱을 발탁하게 된 배경이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 이명박 정권의 모든 정책은 소고기 촛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때 이 그 좌파 세력에 밀렸다라고 하는 걸 맞아요.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이후서부터 그럼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하면서 1011 부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심리전단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준비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11년 2월 이종명 민군 심리전부 부장하던 사람이 국정원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에서 기존에 하던 역할, 청와대에서 하던 역할 이런 것을 세팅을 쫙 해놓습니다. 세팅을 해놓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국정원 내,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양쪽으로 딱 나눠놓은 거지. 그리고 자기가 군 투스타 출신이고 민군 심리전부를 했으니까 군을 빠삭하게 하는 거야. 네. 그 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사이버 사령부가 있으니까 김관진 장관한테 아니 소설이에요 이거는 얘기를 하는 거지. 군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잘 이걸 심리전부를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을 발탁을 하십시오. 이 와중에 김관진은 지 후배를 보니까 독일 육사를 갔다 왔는데 물을 먹고 있어. 너가 사이버 사령부 한번 해봐. 하고 그때부터 준비해갖고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라. 네. 이때부터 딱 발탁이 됐는데 이 위에는 누가 있냐? 김태호가 청와대에서 다 기획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김태호가 이종명 그 연재욱은 그냥 발탁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심리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대한 틀 속에서 발탁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정하시는 거죠. 추정하는 거지 뭐. 김태호 아니 말고지. 추정이 그럴싸해 안 그럴싸해요.
그런 설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가 됐었죠. 아 그래요? 예. 나 그냥 추적만 해도 막 김태효 씨가 문제적 인물이잖아. 네. 그 사람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에요. 그래요? 예, 그 아들인데 그 옛날에 왜 저기 MB 정부 때 북한하고 무슨 저기 그 밀사들 협상, 북경 예, 그거 할 때 왜 북경에서 판 뒤집어 엎을 때 그때 네. 아니 왜 돈 밑으로 돈 줬다가 그러니까요. 테이블 밑으로 예. 그 망신당한 사람 예. 있잖아요. 예. 그게 김태효잖아. 아 그게 김태효예요? 예, 예. 오 몰랐었네. 그러니까 그 한미 우리가 방송을 관계 하고도 몰랐네. 한미 관계 어떤 군사 협력 문제나 그다음에 대북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 총괄하던 비서관이죠. 아니 그러니까 온갖 그 국방 문제도 다 손을 댔었다 그럼요. 그러더라고. 예, 나름 안보 전략의 하여튼 예. 핵심 저거였죠. 예. 그 청와대와 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과의 관계를 이종명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예. 청와대가 국정원 3차장으로 이종명 장군을 발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종명 장군은 군인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아 민군 심리전부를 계속할 거다. 네, 그러니까 민군 심리전부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종명은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을 국정원에 가서 했고 그것이 국정원 심리전단 심리전단이죠. 개편 예, 그렇게 됐으니까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하 기자 얘기한 게 것 중에 그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준장으로 있다 원스타로 있다가 네. 임기제 진급을 그 투스타로 또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국방부에서 핵심 보직이에요. 가장 핵심 보직이라고 하는 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으로 갑니다. 예. 가는데 그 전에 사이버 사령부는 어디에 있었냐면 정보화 기획관 산하에 있던 거를 네. 자기가 그 자리에 정책기획관으로 가면서 사이버 사령부로 자기 산하로 끌고 가. 네. 근데 이거 자기가 그렇게 끌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국방부 이례적인 장관한테 이 보고를 했고 어딘가에 오다를 받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냐. 부서를 막 바꿔. 그 오다를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그러니까 오다를 그때도 받았을까요? 에피소드가 청와대니까 청와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니까. 군대도 조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조직별 정원이 있고요. 예. 그 직급별로 몇 명이 있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도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조직 개편을 막 하라고 하니까 예.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조직 계속 개편하냐. 늘리고 예. 어. 왜 조직 개편을 하느냐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불러다 물었다는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는 무슨 일을 하는 데냐. 그리고 뭘 연재욱 하기 장관을 때문에 불러다가 아니요. 이제 거기 이제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예. 그 규정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냐.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를 실무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밝힐 수 없다. 군사기밀이. 군사기밀이다. 근데 제가 좀 재밌는 게 원래는 정보화 기획관이라서 정보하고 뭔가 좀 연관이 있으니까 사이버가 네. 타당하다 하지만 이걸 정책 기획관으로 옮겼다는 게 참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책하고 사이버 심리전하고 사실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또 했던 얘기가 또 하게 되는데요. 예. 제4의 전쟁, 4세대 전쟁이 또 튀어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4세대 전쟁. 4세대 전쟁은 아무 때나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네. 말하자면 종북 논리하고 4세대 전쟁이 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오염의 논리도 나오고요. 아주 뭐 복잡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으로 가져가는 순간에 이제는 연재욱 밑으로 군 사이버 심리전 대국민 사이버 심리전 활동 네. 즉 오염된 사람들을 오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모든 작전이 연재욱 손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이종명 차장과 김태호 비서관과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인들에 대한 심리전은 예. 뒷전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더 오염된 사람 더 나빴을 걸. 글쎄, 그걸 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자칭 애국 세력이라고 하면서 풍선에다가 뭐 달아가지고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예.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은 할 필요가 없었나 보죠 뭐. 연재욱이 그러면서 정책기획관으로 있다가 저기를 가요. 인수위로. 그렇죠. 인수위를 가면서 정책기획관을 또 임명해 자기가. 후임자를 정해놓고 가죠. 후임자를 정해놓고 가고 네.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도 지가 임명해 막. 정해놓고 그냥. 가고.
국민들 세금 받아서 그 중간에 그 연재욱 씨의 스토리를 잘 모르던 군인들은 또 그 인수위원은 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예. 언론에. 그러니까 그걸 보던 일반 야전 군인들은 이 사람이 참여정부 때 잘 나가던 사람이어가지고 찍혀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이 돼? 그걸 또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또 괜한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도. 괜한 소문이 아니네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네. 인물이네요. 정말로. 그런데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면 저렇게 막 다 중용을 하겠냐. 이분이 정책기획관으로 있다가 인수위로 가잖아요. 그 뒤에 이제 39기 장혁이와. 근데 장혁도 마찬가지. 임기제 진급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부역자 출신이에요. 군에서는 이제 하나회가 사라지고 임기제 장성들이 남아 있어. 임기제로 시키면 왠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계약기 약간 해지될까봐. 계약직 비슷하니까. 그 2년 되면 정규직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통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확실한 계약직이지.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더 연장해보고 하려고. 그럼 군 전체 편제를 임기제로 하지 왜 이 사람들만 임기제로 해? 당신이 계약직 소위야. 근데 장혁도 부역자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에 근무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도 부역자 리스트에 올라가서 계속 진급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 또 본인의 비위도 있었죠. 음주운전 같은 것 때문에. 그렇지. 네네. 장혁은 영관급 시절에 음주운전 기록이 네네. 있는데 현재 별 중에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별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드물죠. 없어요. 드문 게 아니라 현재 별 중에 하나도 현재는 없어. 없죠. 현재 별 중에 없어. 근데 이게 기자들은 여기까지 가서 딱 끝나거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돼. 영관급은 다 운전병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뭘까? 모르겠네. 뭔가 이제 거래가 있었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술을 먹고 혼자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운전병 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뭔가 있었겠네. 원세훈 국정원장은 쭉 이렇게 차가 가면요. 뒤에 똑같은 차가 갑니다. 중무장 한 차. 근데 중무장 한 차를 집에 가라 그래. 왜 가라 그래? 어디 가려고? 어머니. 어머니. 그럴 때 그때 뒤로 보내고 지금 개인 비위로 걸린 그 돈을 그때 받았다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 직원들은 다 알아 이거를. 그럼 가라 그러면 그 차는 가지만 이게 국정원장이 공격을 받으면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5만 가지에서 다 정보를 하면서 계속 자기를 미행하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국정원장이니까 우리 여기 장혁 그 사령관도 뭔가 개인적인 업무가 있었던 것 같아. 추측컨대. 아니 그러니까 운전병을 보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배려해 운전병에 대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장혁 대령은 장혁 대령.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민간인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혁 대령이 네.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는 그랬을 수가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죠. 장혁 대령하고 친한가 보네. 아니 뭐 친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사람 잘 아는데 예전에 하도 저를 음해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아니 연재욱 이 양반이 내가 그 나이로 따져보니까 우리 동기더라고. 네네. 7, 8학번. 7,8학번. 그렇죠. 장혁 7,9학번. 장혁은 이제 그 7,9학번. 네. 그러니까 여기 그 기수에다가 40만 더 붙이면 40이 얼마야? 그렇죠. 40 다음에 딱 학번이에요. 학번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장혁 뭐야 이거? 장혁 보잖아요. 장혁이 정책기획관으로 임명이 되고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에 현재 옥도경. 옥도경 임명하는 과정 좀 설명해 줘. 나 이거 재밌어. 무슨 소설을 써 지들끼리. 뭐 옥도경 사령관은 참모장 출신이죠. 참모장에서 이분은 또 정책 파트가 아니고요. 예. 순수한 기술 예. 군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예. 그 사실은 이번에 그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거는 뭐 공소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심리전단장이 요원들을 불러서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리거든요. 심리전 단장. 그렇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태하 단장. 이번에 유일하게 기소된. 재밌는 건 단장 위에 있는 사령관은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가인 거예요. 사령관은 밝혀내는 거에 전문가고
단장은 지우는 거. 그렇죠. 이게 사이버 사령부 이해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야. 그게 옥도경 씨가 저기하고 동기잖아요. 연재욱하고 육사 예. 동기잖아요. 예. 근데 또 동기 밑에서 참모장을 했더라고. 동기 밑에서 참모장을 했고. 그런 경우도 군대에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참모장이 육사끼리는. 바로 사령관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것도 잘 없죠. 예. 그것도 없고 예. 다른데 돌아갔다가 온다 예, 그러더라고.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육사들은 동기들끼리 참모장은 뭐냐면 사령관 밑에 참모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령관 밑에서 업무를 총괄해가지고 사령관한테 보고하는 사람 같지만 네. 실제로 그 사람들 생각으로 할 때 좀 심하게 말하자면 사령관의 대표 몸종이에요. 시다발이. 그 완전 시다발이. 완전 시다발이 대장. 아. 근데 그거를 동기생 밑에서 한다라는 거는 다음에 이거를 뭘 보장해주지 않는 한 자존심 때문에라도 안 하지. 명색이 육사 나와가지고 동기 밑에서 참모장 한다라는 건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고. 고인들끼리는 인품이 훌륭해서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기획관에 자기가 가면서 부역자 명단인 장혁이 온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그 장혁 밑에 여전히 사이버 사령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혁과 연재욱은 이 승진이 같이 가는 케이스예요. 38기, 39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청와대 가서도 컨트롤 가능한 장혁을 박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에 옥도경이 간 것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참모장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 전체는 연재욱 우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재욱이 이건 국방장관이 임명한 임명이 아니야 이건. 연재욱을. 아니 연재욱 이후에 옥도경 장혁 이런 케이스는 네. 국방부 장관이 임명했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깨질 인사라니까. 그냥 이건 국방부 장관 위에서 인사를 한 거지.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뭐냐면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한 명 기소된 심리전 전 단장 이태하. 이태하 그 단장의 자리를 누가 꿰찼냐면 바로 그 밑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운영과장 박상민. 실명 네. 박상민 과장이 그 자리를 꿰찹니다. 그 과장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장관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직접 만든 공으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부언을 하자면 사실 쟁점 중에 하나가 장관이 이 심리전 작전 결과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아주 핵심 사안이었죠. 결론적으로는 수개월 동안 벌써 한 6개월이 좀 안 되죠. 그 시간 동안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작전 결과 보고 안 받는 것이 군 사이버 사령부 그러니까 직할 부대를 관할하는 장관으로서 맞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심리전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국방부 직할 부대 아니야 그게? 그렇죠. 사실은 군인들은 다 아는데요. 예. 자기 직할 부대에서 일어나는 작전을 보고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상한 군대 일이에요. 그 얘기 안 들으셨어요? 군대는 보고에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고? 아니 나는 이 보고를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로 직접 했나 아유 그러진 않죠. 장관도 독일 육사 나온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사가 철저히 내부에서만 도네요. 예. 이건 뭔가 안에서. 비밀이 특정 라인을 통해서만 비밀이 도네요. 뭐 네. 빠져나가거나 이런 염려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뒷사람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게 이제 또 한 발 나가 보면 연재욱을 고리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연결이 돼요. 전 정권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했었거든. 그렇죠. 정책기획관을 하다가 청와대를 갔어. 네. 보통 전 정권의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전 정권의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종명 차장도 문제가 안 됐었으면 지금도 그 국정원에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그 원세훈 나오면서 같이 옷을 벗었잖아요. 그러면 이종명 차장은 어쨌든 아웃이 됐어도 사이버 사령부가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국정원하고 지금도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중요한 건 가장 이것을 컨트롤하면서 보고받은 직할 예하 부대를 컨트롤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관통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한 오른팔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 정권을 통제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MB를 못 치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입니다. 오늘 그 걸릴 거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방부 이게 연결되는 거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버 심리전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아, 그럼요. 네. Now you're listening 정국구. 그 사이버 심리전 진행 중인 거는 이미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요. 얼마 전에 개혁안이 발표됐어요. 사이버 사령부 개혁안이. 근데 그 사이버 사령부 개혁안을 보면은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호호 그리고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찬성 반대는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이버 사령부가 했던 일은 그것이 아니고요. 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필 그리고 정부 정책, 군 정책에 대한 홍보였어요. 사실은 정부 정책, 군 정책 홍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안 되는 어쨌거나 일이죠. 네. 어쨌거나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일에 대한 금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국방부의 입장입니다만 지금 뭐 포털 켜시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스스로 인정했어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지금 심리전 전단처럼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데 이유는 사이버 제사의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오염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사이버라는 걸 앞세우면서 도대체 쉽게 말하면 오염된 국민이 아니 근데 저 얘기는 정말 무서운 중요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이네요. 저게 언제 발표된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저희 한겨레 신문에서 사실 일면으로 썼는데요. 2월달에 발표된 거 아니에요? 네. 조선일보 일면으로 써야지 왜 한겨레 신문에 일면으로 써 그거를 조선일보에서는 안 써줘? 다루지 않았죠. 야, 근데 정말 저희가 신기하네요. 단독 보도한 게 군인들이 아니고요. 익명으로 경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오프라인으로 간주해서 비교해서 말하자면 신문 지면에는 정치 개입 안 하겠다. 네. 사이버 사령부 그렇게 한다고 아니 나왔던데. 정치 개입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에선 지금 얘기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옹호 비방, 그다음 특정 정파에 대한 옹호 비방은 안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기존에 했던 거. 그 국방 정책의 옹호라든지 현 정부 정책의 옹호, 통수권자에 대한 옹호. 통수권자에 대한 옹호 이런 거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 활동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 맞죠. 근데 저건 하겠다는 거 아니야. 사실상 군의 정치 개입을 그렇죠. 대놓고 하겠다는 거죠. 그냥 그 대놓고 하겠다라는 것을 알린 거잖아요. 사실 이걸 부수적으로 느끼실진 모르겠는데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공군 여생도 수석이 뒤바뀐 것을 던져요. 민주당 의원들이 개혁안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공군 여생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났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묻혔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이네. 아 서태지 의원 소리랑 똑같은 거야 저런 게. 응? 간단하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국방부 관계자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군 통수권자나 정부 정책 등에 대해 홍보와 옹호를 완전히 허용한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 사이버 심리전이 필요할 때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안에서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이버 심리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하는데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괴를 그게 같이 이어령 하는 거죠. 비어령이죠. 지침들도 본인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내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럼요. 지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지침도.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얼마나 지금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원에서 하시지만 이걸 보면은 굉장히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그래가지고 육사 출신 대위를 무슨 그렇죠. 상관모욕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예. 그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해가지고 이제 군인 신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정치에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다 처벌을 했어요. 최소한 징계라도 다 했다고요. 형사처벌도 하고. 그래놓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알리면은 그거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배한 거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걸 하는 거는 국민을 오염시키는 거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버전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걸 지금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 오염이라는 표현하고 좀 다르지만 괴를 같이 하는 표현들을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많이 썼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유인촌 전 장관도 정부에 반대해서 시위하는 학부모를 맞아요. 보고 세뇌당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염됐다는 거죠.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에서도 주민들이 이제 반대 시위하면 그거를 오염된 게 아니라 세뇌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세뇌됐다. 그게 바로 이런 정보 인식을 프레임 갖고 있어요. 아닙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라고 보고 그 사람들을 척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고 그렇죠. 끊임없이 마치 인종 청소를 하듯이 그렇게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이 계속 유행이었는데 그 개인적 일탈이 가장 허용되면 안 되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그렇죠? 네. 군이라는 그렇죠, 데가 개인적 일탈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군대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하 기자님 공소장 언급하실 때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 공소장을 보면 군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그 자체의 그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심리전단장이 움직였다고 써 있어요. 앞에 그러면서 사실에. 사령관은 그럼 사령관은 빠져 있어요 또. 기소하지 않고. 그게 표현으로 군대식 용어로 사령관의 결심을 받아 뭐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대에서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어딨어. 그런데 그 또 공소장이 제가 명색이 그 군검찰관을 하면서 전 군의 수석검찰관을 했었는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 무슨 특별 취급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 위에 대외비 뭐 이런 의미처럼 그런 공소장은 없어요. 공소장이라는 거는 원래 공개된 재판에 공개해가지고 그 재판에 검찰의 입장을 드러내서 재판에서 공방을 통해서 이제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그걸 특별 취급이라고 써놓으면 그러니까 특별 취급이라고 그렇게 봐갖고 이게 공소장을 그러니까 뭐 그냥 보시면은 이거 군대에서 나온 문건이니까 그냥 써 있나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공소장은 없습니다. 군대에 원래. 적어도 공소장 판결문에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그럼? 예?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린 게 있는 거죠. 이게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구조만 봐도 이 양반이 그 사령관의 결심을 받아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수적으로 움직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여기에 그 불법적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령관을 같이 기소해야 되고 그렇죠. 또 사령관이 이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같이 기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명의 기소를 안 한 것을 빼기 위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그 저렴한 꼼수를 써?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위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우리를 디펜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군사 독재가 오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 분야는 말입니다. 군 분야는 법치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마지막에 결국 이 사람들을 처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설사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그걸 그냥 마음껏 깎아줄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게 군사법제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군사재판도 재판이니까 이런 대법원의 통제를 받아서 사법기능을 수행하겠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재판은 애초에 입건해서 수사를 시작할 때도 장관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가 많고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자 수사를 시작할 때 수사를 종결할 때 기소할 때 구속할 때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을 구성할 때 재판 결과 판결을 확인할 때 모든 단계에 다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마음대로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 깎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깎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 제도는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군 기무사령부가 그냥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조직이잖아요. 그죠? 국내 최대 파워 집단이고 국군 기무사령부를 명시하고 있는 법 조문이 뭔지 아세요?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이 있고 국가정보원 직원법이라는 게 있고 그간의 그 무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기 위해 있는 장치들이 그것도 국회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국군 기무사령부는 대통령령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문이 딱 9개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그 역할을 통제하는 조문이 9개야. 대통령 조문이 9개. 그러니까 국회에다가도 보고를 안 해도 돼.
그죠? 국회가 관여할 수 없어요. 대통령령이니까. 입법 그렇죠. 사항이어야지 네. 국회가 끼어들어서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군기무사령부의 업무 영역을 보면 국정원보다도 오히려 넓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좀 황당한 게 뭐냐면 국군기무사령부가 막 사람 뒤에 미행도 하고 수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국정원하고 같이 했네, 뭐 경찰하고 같이 했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국군기무사령부가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 법이니까 법률이니까 그죠? 국군기무사령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군사법원법에 있어요. 희한하시죠? 군사법원하고 도대체 국군기무사령부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 법조인들도 모르는 일이야. 군사법원법이 어떤 법이냐면 그거는 법원조직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합쳐놓은 법이에요. 거기다가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거기 다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군대 안에 하나로 그냥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법이죠, 그게. 근데 거기 보면은 군 검찰관이 검사죠. 군 판사가 있죠. 그게 판사란 말입니다. 네. 경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은 헌병이죠, 군대에서. 네. 그런데 군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헌병, 기무, 국정원 직원 이걸 다 임명할 수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수사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주 허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무소불위로 활동할 수 권력이 있는 있다. 그물이 없는 거지. 이게 완전히 성긴 그물인 거지. 예. 이런 그 군 사이버 사령부가 실질적으로 네. 그 한 일도 지금 뭐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사본부는 사실 수사를 굉장히 한때 열심히 했어요. 그 이유는 특검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고 다만 이런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개인 일탈로 보긴 힘들다. 그런데 다만 결론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맞죠. 그러면 그 판단은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 판단은 정책실이 하고 그 정책실에 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기획관, 정책실장, 장관이 하는 건데 당시에 정책기획관은 또 아까 장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엮여 있는. 그래서 연재욱이 예. 사실 참고인 조사 한 번만 받고 끝난 거예요. 그걸 조사한 조사본부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헌병 투스타인데 예. 그 사람이 이거는 우리가 결심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결심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군대에서는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야. 자기들 사이에서는. 그렇잖아요. 장관이 결심할 일이지. 그렇죠. 자기가 장관이 결심할 일이 일이고 장관 위에 또 누군가가 결심할 그렇죠. 일이고. 이거는 사법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독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모든 걸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장관이 결심하고 예. 그다음에 장관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국회나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간에 함축적으로 얘기를 한 거네. 아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예전에 국방부 대변인이 그 사람이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하다가 대변인이 된 사람인데 하호영 기자 거기 가지 마. 국방 전문 기자라고 국방부만 출입하다가 대변인이 된 어느 신문사인데? 중앙일보. 그런데 그 사람이 저기 무슨 라디오 인터뷰인가 뭐를 하면서 이제 이 사이버 사령부의 이런 대선 개입이나 댓글 공작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군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외부의 특검이나 어떠한 수사기관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에 있는 사람들이 헌병의 수사를 받고 군사재판을 받는 이유가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는 헌법에는 원래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군사법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임의조항에 의해서 군사법원법에 아까 말씀드린 군사법원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범죄는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사법원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상한 법원이. 이거는 행정기관에 부설돼 있는 법원이에요. 소속돼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법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법원의 모든 통솔이나 저길 관장하는 사람이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군사재판으로 다 해왔고 하기 때문에 이거 헌법사항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검사는 법률을 만들잖아요. 특별법을. 그렇죠. 특별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군사 재판을 하는 것도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특별검사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검토도 없이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우리는 외부에서 못하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에요. 이게. 자, 하 기자님, 이게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군사이버 사령부 이렇게 문제가 있다. 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심각하죠 이거 진짜. 네, 진짜 심각하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언론에서 보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일단 복잡해 좀. 우리가 지금 무척 쉽게 얘기를 해도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MB 때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게요. 악재가 악재를 덮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MB 때. 근데 이번 상황은 정말 이상한 게 이상한 거를 덮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피로도가 있는 거지.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 하게 되면 일단 잘 몰라. 그리고 사이버가 들어가면 복잡해져.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농협 전산만 해킹 이런 거 있을 때도 북한이 공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거 바람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 예산 딸 때도요. 그렇죠. 농협 농협 해킹 이런 등등을 예를 들어갖고 예산을 따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이후에 깜짝 놀란 MB 정권이 정말 그렇죠. 다각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좀 그 조직을 장악해서 일하기가 쉬운 국정원과 군을 상대로 해서 그때 총리실 불법 사찰팀도 그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중윤리 지원관실 그때 만들었고 MBC 가지고 그렇게 저기 한 것도 그때 다 시작한 그렇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 임기 중에 쭉 가는 거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임기가 끝날 무렵에 정권을 이게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으면 내가 무상급식 받겠다. 아니 이게 그냥 처음엔 농담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군 사이버 사령부가 연결되는 것, 국정원이 연결되는 것, 국방장관이 연임되는 것 이게 이 거대한 통로를 통해 갖고 연결을 시켜놓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리전의 종국적 핵심은 결국은 MB가 자기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난도질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정권을 주니까 현 정권이 오케이 같이 가. 손 안 댈게. 이러고 쭉 온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나라 만든 거야 이게.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변호사 합리적 추정. 합리적 추정. 합리적 추정을 했는데도 감옥을 보냈는데 들이 말이야. 좋은 세상이 빨리 와야죠. 그 좋은 세상은 안 와. 안 와요?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럼 만들어야지. 그 대선 때 한 거 어떤 활동했는지 이게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사실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원하고 같아요. 모든 게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같아요. NLL, 제주해군 기지, 종북몰이, 그리고 야권에 대한 공격, 안철수, 문재인에 대한 특정한 공격, 박근혜에 대한 지지.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빠는 MB 스타일이라는 동영상 오빠는 MB 스타일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 직원들이 그것을 유포하는 것으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렇게 유포하기 시작한 지 정확하게 이틀 뒤에 이 사이버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그것을 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밝혀낸 게 한 팀인데요. 아니 웹툰도 거기서 제작 오빠 MB 스타일도 거기서 제작한 거 아닌가요? 그건 정확하게 밝혀져 제작은 있습니다. 아직 안 밝혀졌죠. 서로 뭐 특히 이 웹툰 무슨 그 동영상 포스터 이런 것이 어디서 제작됐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이버 그 사령부 내에 530단 심리전단에 그 1대, 2대, 3대 보니까 3대 1대장, 2대장, 3대장 있잖아요. 그 산하에 3대장 여기서 웹툰 제작하고 동영상 포스터 홍보 이런 거 제작하는 거로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그 어떤 공소장에 보니까. 예, 그렇죠. 어떤 동영상, 어떤 웹툰을 제작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김관진 장관을 태권 부위에다 이렇게 입힌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 정도 추정만 하는 거죠. 근데 MB는 오빠는 MB 스타일 이거는 인간의 정상적인 심성으로 만들었어. 그거 만들다 오버히트 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의 투철한 이 정신을 갖고 군인 정신으로 만들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만들어 이걸. 제가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 수사 결과로 밝혀진 것만
이 시민전단 요원들이 정치 관련 글이 15,000여 건, 그리고 특정 정당하고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옹호 비판한 것이 2,100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에는 개입했으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맞아. 그러니까 정치 관여죄라는 게 있거든 원래. 네. 선거 관여죄라는 건 없어요. 정치 관여죄지. 근데 네. 저렇게 당당하게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저게요. 옛날에 그 미디어학법 그 종편 만들 때 미디어학법 그 처리할 때 국회에서 막 대리 투표 의혹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한나라당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대신 눌러주고. 어디에서 뭐라 그랬냐면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맞아요. 그때 그랬죠. 엄청난 조롱 그 당했죠. 패러디가 네. 그 떴잖아요. 중앙선은 넘었으나 교통법규 위반은 아니다. 그 국정원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도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송치를 한 거죠. 근데 검찰은 그 결과를 뒤집어서 선거에도 관여했고 정치에도 관여한 거다라고 그렇죠. 기술한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밝힌 검찰들은 다 찍어 내려졌고 지금 다들 어디 가셨죠? 네. 그래서요 저희들이요 사실은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기사를 쓰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데 문재인이라니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글을 올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 정치에만. 그렇죠. 이 글을 올렸을 때가 대선 직전이거든요. 뭐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면 이가 갈린다가 왜 오염을 차단하는 게 되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후보 TV 화면 잘 받는다. 이걸 일반 국민에게 못 보게 하는 게 밀어내는. 네. 그런 게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방송하면서 점점 더 우리 팟캐스트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막 결의가 솟구친다 이게. 아니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염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우리한테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닌가.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는 말고 뭐는 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 정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웹툰, 포스터 이런 것들을 한 그 팀장급 블로그에 올리면 그것을 숙주 기반으로 해서 퍼뜨리는. 그렇죠. 예, 우리 트윗하고 트윗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서 국정원에서 서로 트윗하고. 그렇죠. RT하고. 예,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각자 작전폰을 나눠 가져서 폰으로 아주 긴급하게 서로 간에 작전을 주고받는 뭐 이런 형식까지 이것까지는 뭐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작전폰이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죠. 2012년 9월 작전폰을 61명에게 지급했다가 2012년 10월 대선을 2달 앞둔 시점에 132명 자그마치 두 배가 넘게 지급이 돼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놔뒀으면 이거 못 찾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 국회의원 한 여자 비서관이 쭉 보니까 이 예산 나간 거 집행한 걸 보니까 전화 요금이 300만 원씩 하던 게 벼랑 하나 700만 원 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목미? 그거 찾아봤더니 작전폰 지급한.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이게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거는 당연히 뭐가 문제인지 다 드러내서 밝혀서 국민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처벌해야죠. 이렇게 엄청난 부정행위에 가담을 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가오는 선거 때 조직을 동원해서 또 하자.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댓글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잡히고 있어요. 저희 취재 레이더망에. 네,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지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게인 119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 거죠. 열심히 일하시네. 이번에 월급을 받으니까. 덮었던 게 또 드러나면 또 처벌받으니까 제 생각에 정권을 또 연장하고 싶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묻고 가는 거예요. 묻고 가는 계속 거죠, 묻으려면 정권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 정치적인 거죠. 시그널이 김용판 무죄 나오면서 김용판도 혼자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원세훈 혼자 기소했죠. 근데 이종명이 아니라 이종명 그 기소를 이태하.
이태가 기소됐나요? 네. 네. 심리전 단장. 심리전 단장. 네. 이태가 기소됐고 그다음에 이종명도 기소됐잖아요. 네. 이종명도 3차장도 기소됐어요. 재정 신청이 예, 받아들여지면서 기소가 됐죠. 예, 기소가 됐고 네. 그런데 보면 원세훈, 이종명 다 무죄로 나갈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그리고 이태하 전망하고 있죠. 네. 심리전 단장했던 그 양반 무죄로 되면 아니 무죄로 될 수밖에 없는 게 혼자만 기소해놓고 어떻게 그걸 유죄를 때리냐고. 그 주위에 이 그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고 한 이 범죄 집단인데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아까 이제 저 사령관의 결심을 받아 뭐 이런 업무를 지시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공소장이. 그럼 쉽게 말해서 사령관을 증인으로 대다 놓고 네가 무슨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지시를 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 사람한테 그런 지시 한 적이 없고 그런 결심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공소장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소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당사자가 와가지고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거에 관해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혼자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쳐도 지금 군사 재판은 어떻게 되냐면요. 군사 재판을 하는 재판부 3명 중에 한 사람을 지휘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아닌 사람을. 그 사람이 재판장을 해요. 일선 군사 재판을. 근데 국방부 군사법원은 그나마 군판사들 3명이서 재판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나 많아야 그것도 역시 국방부 장관 우산 속에 있는데 다 우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군사법 제도의 현실을 아시는 분 같으면 이거는 특검이 아니고서는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네. 아니 무죄 되니까 그 이후에 또 하고 지금도 하려고 하는 준비들 하고 있고 이미 바로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난번 방송 나고 난 다음에 왜 특검을 안 해요 그래요. 예. 특검은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그 특검법을 통과를 못 시켜요. 그냥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야 돼요. 제발 이번 6.4 지방선거 때 난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놀러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마세요. 아니 투표를 열심히 해야 돼.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한 적 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런 게 그걸 써먹으면 싫어 되지. 그래도 나 쟤들이 재판 가져서 난 떨려. 네. 지금도 그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게인 1219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 군사이버 사령부. 정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일인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국면에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하죠. 이런 거는 정말 아니죠. 근데 그 무기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결국 또 선거를 해보면 아무리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 문재인 의원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국민들 무서운 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해도 49%는 오염돼 버리는 바람에. 예,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요. 예. 진짜 오랜만에 선거 감시 이런 걸 해보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 있어요. 감시 예. 운동을 인터넷도 좀 한번 계속 보고 정부가 무슨 공문을 내리는지 부대나 군부대나 이런 데로 교육 자료를 뭘 보내는지 이런 걸 일일이 좀 체크를 해보자.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어요. 한 30년 전으로 막 운동이 그러네요.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시민들도 사이버 감시단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정말 제가 좋죠. 정말 절절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예. 그죠? 그 전에 군사 독재 정부라고 정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군인들이 왕이었죠, 진짜. 예. 국회의원들이 막 두들겨 맞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게 없어진 거. 그게 우리나라 민주화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십시오. 지금 노골적으로 까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제어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라고 하려면 군대가 헌법과 법률의 영역에 통제를 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범법을 했다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걸 자백하는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그냥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 정말로 민주화된 나라의 군대는 어때야 되냐면
독일의 예를 많이 듭니다. 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후에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다시 만들 것이냐를 놓고 사회적으로 치열하게 몇 년 동안 토론을 한 끝에 군대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군대는 뭐를 내세우느냐? 독일의 군대가 지켜야 되는 거는 뭐냐?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군대가 지켜야 되는 건 뭐냐라고 우리 국군들한테 물어보면 국군은 뭘 지키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고 추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역에서 이념적인 영역에서 군대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예. 네, 헌법을 지키는 게 군대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그런 결론을 내린 후에 군인이야말로 가장 헌법적인 친화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독일은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독일 군인들은 독일 군인의 장교들은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지방의 선거 같은데 잠시 휴직을 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적인 정체를 체험하고 그 헌법 질서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이 헌법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가서 당선되면 그 임기를 하고 돌아와서 또 군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과 상관없이 정말 중립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민주화된 군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정치는 계속 관여하겠다. 선거에만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오던 소위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그런 정책이나 이념에 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오염됐다고 규정하고 거기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회는 법을 만드는데 어떤 약간의 위기 상황을 빌미로 해서 군대가 시민사회 영역에 침투하는 순간 개입하거나 우리 헌법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철저한 사회적인 합의로 지켜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군인들 스스로 자기들은 헌법 외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은 특수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끝마다 군의 특수성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일정 부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군대가 그렇게 안 하면 북한이 해킹하면 어떡해.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 SNS가 미치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걸 분석하는 교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군사이버 사령부 사태를 총을 들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키보드를 들고 그렇죠. 국민을 사살한 것이다. 예. 이럴 정도로 심각한 건데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감이다. 예.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되 아니 음원은 녹음을 하되 정치에는 개입하지 말고 민주당 안철수 새정치연합 합당을 했는데 제1의 새로운 정치가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한 거고 군 사이버 사령부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키보드를 들고 국민들을 사살한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새 정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하는 얘기를 좀 하면서 피선거권 박탈 8년 10개월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오늘 너무 속이 쓰려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청취자한테 드리는 거지 우리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요 여기 계신 저기 장효서 선배나 우리 정봉주 의원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이에요. 사실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수사는 끝났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특검은 오지 않을 거니까 정무적인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좋을 때 발표할 거다 이렇게. 그럼 사실은 특검이 오면 상황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특검은 진짜 오나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참 정말 답답한데 저는 제가 전 답답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새정치의 요체가 이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오늘 최강욱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강연을 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대선 부정선거 의혹.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검. 새정치는 곧 특검이다. 네. 그러니까 새정치 하려면 특검 해라. 네. 이번에 뭐 그밖에 없어요 길이.
그렇죠. 이번에 합의한 5개 항 가운데 하나가 포함이 돼 있죠. 1번이 몇 번이에요 그게? 3번이죠. 내가 3번을 밀리는 거 보고 좀 기분 나쁘더라고. 네, 3번이죠. 저도 좀 왜 이게 3번이지? 아니 새정치 그 통합신당에서요 목숨 걸고 진짜 의원들이 의원직을 걸고 싸운 나이가 특검 되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한 개의 축은 지방선거로 훅 가 있고요. 예. 또 한 축은 신당 창당해야 되니까 바빠요. 아이, 그래서 괜찮아요. 사실 이 이슈를 그 물고 늘어질 만한 전국구. 전국구. 끝까지 우리가 처음 방송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전국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네.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네, 그렇죠. 네. 전국구가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아, 특검 옵니다. 특검 안 오면 새정치 안 돼. 그리고 자, 이거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뭐 좀 하나 편집이 더 될지 마지막으로 모르겠는데 편집 절대 안 돼. 예, 그 어떤 군인이 있었냐면요. 예. 본인이 권은희 과장처럼 한번 나서고 싶다라는 군인이 양심 있었어요. 선언. 예. 근데 무서워서 못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변호인이 그거 방송 잘못 영화 잘못 만들었어. 거기서 양심 선언 군인 끌려가잖아 거기.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음원을 녹음하면서 예, 음원을 녹음하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실 뭐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저는 실제로 합리적이고 이런 용기 있는 군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정말 전국구도 살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도 바로 세울 수 있고 민주화라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럼요. 예. 군인 여러분 총을 내려놓고 양심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군사이버사령부 많은 의문과 많은 아쉬움, 애절함을 남겨두고 그래도 언제든지 바로 하면 가만 안 있겠다 하면서 오늘 나와주신 대원외고 출신의 박주민 변호사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호영 큰 바다를 물고기가 수영하듯이 취재에 열을 올리는 하호영 기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정 최강욱 변호사 오늘 교수로 등극했어. 그리고 모자이크 시문화 장윤선 기자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2, 3, 4.